5월의 마지막 주 산골 마을에는 아카시아 꽃향기가 진하게 흘렀다. 박상철은 평생 손에 쥐고 살던 버스 핸들을 내려놓은 지 벌써 2달이 되었다. 67년의 인생 중 45년을 시내버스 기사로 살아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일상의 공백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윤미자가 식탁에 수수밥과 된장국을 차려놓으며 말했다. 63세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상철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마쳤다. 30년 넘게 교회 권사로 봉사해온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다. 고맙소. 상철은 간단히 답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결혼 40년 아직도 아내 앞에서는 어색함이 있었다. 아니, 어색함이라기보다는 서먹함에 가까웠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부부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뒷산이나 한 바퀴 돌까 싶소. 그러세요. 운동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미자는 자신의 밥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 같은 것이 섞여 있었지만 상철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를 마친 상철은 마루에 나와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는 5년이 되었다.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자는 것이 미자의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답답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20가구 남짓한 이웃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의 여유로움. 하지만 상철에게는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몸은 편해도 마음이 불안했다. 특히 아내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미자는 여전히 활동적이었다. 교회 일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읍내까지 나가고 마을 부녀의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다. 반면 상철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다. 가끔 텃밭을 가꾸거나 집 주변 잡풀을 뽑는 정도가 전부였다. 시어머니는 참 고집이세요. 점심 식사 후 미자가 갑자기 말했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신 지 오래인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상철은 의아했다. 왜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아, 그냥 요즘 꿈에 자주 나타나셔서요. 미자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결혼 초기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부터 못마땅해 하셨던 분이었다. 미자는 40년 내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고 그 스트레스는 상당했다.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텐데. 상철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미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상철은 혼자 뒷산으로 올라갔다. 1시간 정도 걸리는 산책로였는데 요즘 들어 자주 오르게 되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다. 산 중턱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자신의 집이 손바닥만 하게 보였다. 저 작은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시간들. 상철은 문득 두려워졌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부부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수 있을까?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미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상철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는 급히 통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하셨소? 아, 어머니요. 어머니? 장모님이요? 네, 오랜만에 안부 전화드린 거예요. 미자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평소 장모와 통화할 때는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달랐다. 장모님 건강하시죠? 네, 다행히 별일 없으시대요.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전화 통화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냥 안부 전화라고 했지만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혹시 뭔가 숨기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상철은 계속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목적지를 모르는 승객들, 그리고 도착할 수 없는 종점. 꿈에서 깨어났을 때 상철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교회에 나간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혼자 남겨진 상철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아래에서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예감. 상철은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일주일 후의 일이었다. 상철은 평소처럼 뒷산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 상철의 발걸음이 멈췄다. 분명히 미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말투는 상철이 들어본 적 없는 낯설고 간절한 것이었다. 마치 연인이 나누는 대화 같은. 여보, 언제 오셨어요? 미자가 급히 전화를 끊고 상철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방금 왔소. 누구랑 통화했소? 아, 교회 집사님이요. 내일 모임 시간 확인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상철은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교회 집사와의 통화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날 밤부터 상철은 아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미자는 평소보다 자주 외출했고 전화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철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3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여보, 오늘 어머니 집에 다녀올게요. 미자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며 말했다. 장모님 집은 읍내에 있어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은 아니고 오랜만에 안부나 여쭐까 해서요. 그럼 나도 같이. 아니에요. 여자들끼리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요. 미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였다. 평소 같으면 함께 가자고 할 텐데 오늘은 달랐다. 미자가 나간 후 상철은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집을 나섰다. 마을 입구에서 읍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미행한다는 것이 우스웠지만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장모집 근처에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보니 미자가 탄 버스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철이 잘 아는 자전거 한 대가 대문 앞에 세워져 있었다. 김철수의 자전거였다. 김철수는 상철의 절친이었다. 같은 나이로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고 상철이 버스 기사 일을 시작할 때 추천해 준 것도 그였다. 둘은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고 은퇴 후에도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그런 김철수가 왜 장모 집에? 상철은 담장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뒷골목으로 돌아가니 부엌 창문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미자가 김철수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둘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였다. 미자는 상철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하는
소녀 같은 미소였다. 김철수가 미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본 순간 상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40년 믿어왔던 아내와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일을. 상철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지만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아니, 악몽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상철은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아내의 미소, 김철수의 다정한 모습, 둘이 마주 잡은 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여보, 다녀왔어요. 저녁 무렵 미자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다. 마치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다. 장모님, 안녕하시던가요? 상철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네, 다행히 건강하세요. 혼자 계셔서 좀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다. 장모는 혼자 있지 않았다. 김철수와 함께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미자와 김철수가 함께 있었다.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와 김철수가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을까? 돌이켜보니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최근 들어 미자가 자주 외출했던 것, 전화 통화를 할 때의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상철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들. 새벽 3시, 상철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의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김철수의 번호가 자주 나타났다.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씩.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잠금 설정을 해놓았던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내는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상철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67년의 인생에서 이보다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다. 평생 믿고 의지해왔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다는 것,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철의 몸은 열이 올랐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짓눌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예전 같은 평온한 일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평온 아래 숨어있던 균열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상철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음식 맛도 느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아내와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미자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했다. 아침마다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고 상철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상철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면으로만 보였다.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병원에라도 가보실래요? 미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실제로 상철은 일주일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졌다. 살도 빠지고 눈도 푹 들어갔다. 괜찮소?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상철은 무덤덤하게 답했다. 아내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내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자신이 한심했다. 그날 오후 상철은 다시 장모 집 근처로 갔다. 혹시나 해서였지만 역시나 김철수의 자전거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김철수와 미자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철수가 미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미자는 그에게 기대어 있었다. 상철이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할까? 김철수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미자의 답변을 들은 순간 상철의 분노가 폭발했다.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혹시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상철은 그 자리에서 당장 뛰어들어가 두 사람을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이성이 그를 붙잡았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철은 깊이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무엇보다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 상철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 큰아들 박준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딸 박수미는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둘 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특히 손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준호의 아들 민수는 올해 중학교 2학년, 수미의 딸 예린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들이었다. 이 아이들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상철은 참고 넘어가기로 결심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모른 척하기로 했다. 어차피 자신도 나이가 많으니 몇 년만 더 참으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상철은 곧 깨닫게 되었다. 여보. 그날 저녁 식사 후 미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상철을 불렀다. 왜 그러시오?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상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일까? 무슨 이야기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요. 미자는 상철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차가웠다. 갑자기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미자의 말에 상철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인생 말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요. 미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대사를 읊는 것 같았다. 미자 씨, 갑자기 무슨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에요. 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차가운 표정과 단호한 말투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당신 어머니 시중 들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당신 자식들 키우고, 이제 지쳤어요. 미자 씨, 저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미자가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내일부터 따로 주무세요. 그리고 이혼 준비를 해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미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상철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것도 이렇게 차갑고 일방적으로? 상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냉정하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상철은 뒷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바라보던 그 별들이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상철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 친구, 그리고 자신이 쌓아 올린 삶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변해버렸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상철이 중얼거렸다. 지금까지는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 한계였다. 자신을 이렇게 짓밟고 버리려 한다면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었다. 67년의 인생에서 이런 굴욕을 당할 수는 없었다. 상철은 결심했다. 반격을 시작하기로.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오랜만에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평소 입지 않던 정장까지 꺼내 입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미자는 상철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다. 어디 가세요? 볼일 좀 보러. 상철의 대답은 간단했다. 더 이상 아내에게 자신의 일정을 보고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다. 미자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어젯밤 이혼 이야기를 꺼낸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상철은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다. 목적지는 김철수가 혼자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었다. 김철수는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상철은 친구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려고 자주 찾아갔었다. 그런 자신의 선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전 10시 김철수의 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에는 여전히 김철수라고 적힌 낡은 표찰이 붙어 있었다. 상철은 잠시 망설였다. 40년 넘게 이어온 우정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다. 우정을 먼저 배신한 것은 김철수였다. 더 이상 과거의 정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다. 철수야, 나다. 상철이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상철이 형, 갑자기 웬일이야? 김철수가 반갑게 문을 열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평생 목수일을 해서 그런지 손도 크고 거칠었다. 커피 한잔 하러 왔지. 그래, 들어와. 마침 심심했는데 잘 왔다. 김철수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니 상철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거실로 들어서니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가 눈에 띄었다. 3년 전 아내가 죽은 후로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았다. 여기저기 먼지도 쌓여 있고 남자 혼자 사는 집에 특유한 냄새도 났다. 커피 탈까? 그래. 김철수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상철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김철수 부부의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김철수와 고인이 된 그의 아내 영희. 그 사진들을 보니 상철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김철수의 아내 영희는 미자와 절친한 사이였다. 네 사람이 함께 여행도 자주 다녔고 명절 때마다 모여서 음식도 나눠 먹었다. 그런 영희가 죽은 지 3년 만에 김철수가 미자와 이런 관계가 되다니. 여기. 김철수가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상철 옆에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은퇴 후에 적응은 됐어? 그럭저럭이지. 너는? 나야 뭐. 혼자 사니까 심심하지.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김철수의 말에 상철은 속으로 비웃었다. 외롭다고? 미자와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그런데 말이야. 상철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뭔데? 너 요즘 우리 미자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김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자 씨? 왜 갑자기?
장모님 집에서 봤어. 너랑 우리 미자가 함께 있는 걸. 상철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철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걸 봤구나. 언제부터였어? 상철이 형.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 상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40년 넘게 쌓인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김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보다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다. 1년 전부터야. 1년 전? 상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년 전이라면 자신이 아직 버스 기사로 일할 때였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바쁠 때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자 씨가 먼저 찾아왔어. 김철수의 대답에 상철은 더욱 당황했다. 뭐라고? 영희가 죽고 나서 내가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때 미자 씨가 종종 위로하러 왔어. 처음엔 그냥 동네 아줌마가 혼자 사는 할아버지 걱정해주는 정도였는데 김철수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상철은 그 뒤의 이야기를 굳이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 아내를 꼬신 거야? 꼬신 게 아니야. 미자 씨도 외로웠어. 내가 매일 일만 하고 집에서는 말도 없고 그게 내 아내를 빼앗을 이유가 돼? 상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의외로 침착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다. 빼앗는다고? 내가 언제 미자 씨를 제대로 챙겨줬어? 뭐라고? 내 아내가 나를 먼저 찾아왔어. 넌 평생 가족을 위해서라면서 정작 아내의 마음은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냐? 김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상철과 마주섰다. 두 노인 사이에는 40년 우정이 만들어낸 긴장감이 흘렸다. 40년 동안 미자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시어머니 눈치 보고 아이들 키우고 온갖 집안일 다 하면서도 내한테는 고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들어봤어. 김철수의 말에 상철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정말로 아내에게 고마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다. 아니, 거의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미자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남은 인생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자격이 있다고.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 같았다. 너는 내 친구가 아니었어?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 친구지. 지금도 친구야. 하지만 사랑과 우정은 별개야. 사랑? 상철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래, 사랑이야.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어. 미자 씨와 나는 서로 사랑해. 김철수의 당당한 고백을 들은 순간 상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친구와 아내가 자신을 배신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상철이 소리쳤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70살이면 사랑하면 안 돼? 미자 씨는 40년 동안 진짜 사랑을 못 해봤어. 이제라도 해야지. 김철수의 말이 비수처럼 상철의 가슴을 찔렀다. 40년 동안 아내가 진짜 사랑을 못 해봤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신과의 결혼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상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친구의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상철이 형.
김철수가 불렀지만 상철은 돌아보지 않았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철은 김철수의 말들을 계속 되새겼다. 내가 언제 미자 씨를 제대로 챙겨줬어? 아내 마음은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냐? 40년 동안 진짜 사랑을 못 해봤어. 혹시 정말로 자신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배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상철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짓눌렀다. 첫 번째 반격은 실패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입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상철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김철수와의 대화에서 돌아온 상철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친구의 당당한 반박에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말로 자신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일까? 40년 동안 무엇을 해온 것일까? 하지만 그런 자책도 잠시 집에 도착한 상철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여보, 돌아오셨네요. 미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이분은 변호사님이에요. 변호사? 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녕하세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전문가다운 인상을 주었다. 갑자기 변호사님이 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미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라는 듯이. 이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따로 살고 싶다고. 상철은 어제 밤의 일을 떠올렸다. 분명 미자가 이혼하자고 했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변호사까지 부를 줄은 몰랐다. 박상철 씨 앉으시죠.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변호사가 상철을 의자로 안내했다. 상철은 멍한 상태로 앉았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부인께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협의 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 양쪽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입니다. 법원 절차도 간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친절했지만 상철에게는 모든 것이 공격으로 들렸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가야겠네요. 하지만 그럼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에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순순히 협의 이혼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이 집과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윤미자 씨와 김순자 씨로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상철이 벌떡 일어났다. 김순자는 장모의 이름이었다. 언제부터요? 2년 전부터입니다.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네요. 상철은 머리가 하얘졌다. 2년 전? 그때는 자신이 아직 버스 기사로 일할 때였다. 매일 바쁘게 일하느라 집안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시기였다. 그런 일이 저는 몰랐는데요. 증여자가 박상철 씨로 되어 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상철에게 보여주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건 언제 찍은 건지. 여보,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집 명의를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미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명예 정리? 세금 문제 때문에 증여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어차피 나중에는 아이들한테 넘어갈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상철은 그제야 기억이 났다. 2년 전 미자가 세무사와 상담을 받고 와서 집 명의를 정리하자고 했던 일이, 그때는 바빠서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해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자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았다. 그럼 이 집은 법적으로는 윤미자 씨와 김순자 씨 소유입니다. 박상철 씨는 소유권이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상철은 주저앉고 싶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이었다. 예금 통장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주요 예금 계좌가 윤미자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공동명의 계좌는 없고요. 그것도 언제부터죠? 1년 전부터입니다. 1년 전, 김철수와 미자가 만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상철이 항의했다. 제가 40년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제 이름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명의자가 소유자입니다. 박상철 씨가 직접 증여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신 거죠. 하지만 그건 속아서.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 말입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반응에 상철은 말문이 막혔다. 증거가 있을 리 없었다.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어준 것이니까. 참 잘 계획하셨네요. 상철이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일이었어요. 필요한 일? 남편을 속여서 재산을 빼돌리는 게 속인 게 아니에요. 세금 절약하려고 한 일이었어요. 미자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상철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럼 이혼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위자료? 상철은 허탈하게 웃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위자료 몇 푼 받고 쫓겨나라는 소리였다. 얼마나 주실 건데요? 50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500만 원. 40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었다. 말도 안 됩니다. 상철이 소리쳤다. 그럼 재판으로 가시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적으로는 부인께서 소유자시니까요. 변호사는 냉정했다. 감정에 호소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박상철 씨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제게요? 40년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의료 기록이요. 윤미자 씨가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원인이 가정불화라고 되어 있네요. 상철은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아내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일이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상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잘 생각해 보세요. 협의 이혼에 응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상철에게 건네며 말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상철과 미자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40년 부부가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였다. 정말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거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끝난 거예요. 오래전에.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소?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미자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상철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김철수와는 언제까지 알고 지낼 생각이요? 그건 당신이 알 일이 아니에요. 40년 부부가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거요? 40년이면 충분해요. 이제 각자 살아가야죠.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그날 밤 상철은 뒷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별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집도, 돈도, 아내도, 친구도 모든 것을 잃었다. 67세의 나이에 맨몸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막막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되찾을 것이었다. 절망에 빠진 상철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3일 후의 일이었다. 발신자는 손녀 예린이었다. 할아버지, 저예요. 예린이요. 예린아? 갑자기 웬일이니? 예린은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22세 여대생이었다. 평소에도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지만 요즘은 학업 때문에 바빠서 연락이 뜸했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할머니랑 같이 계세요? 아니다. 할머니는 나가셨어. 다행이에요. 할아버지한테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이상한 일을 하고 계세요. 상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예린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뭔 소리니? 어제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집에 있을 때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때 할머니가 어떤 아저씨랑 이상하게 지내는 걸 봤어요. 아저씨?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랑 너무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예린이 목격한 것은 상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손녀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너무 이상해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둘이 손도 잡고 그런 거 봤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22세 손녀에게는 할머니의 불륜이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심한 걸 들었어요. 뭘? 할머니랑 증조할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할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상철의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 뭐라고 하던? 증조할머니가 이제 집도 우리 이름으로 바꿨으니 안심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돈도 다 정리했으니 이제 이혼만 하면 끝이라고. 예린의 증언은 상철의 추측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다. 예린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부산이에요. 학교에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너가 그걸 본 줄 알까? 아니요. 저는 숨어서 봤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럼 혹시 증거를 남길 수 있을까? 상철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미안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증거요? 녹음이나 사진 같은 거 말이야. 아, 그거라면 사실 이미 있어요. 뭐라고? 할아버지, 저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했어요. 할머니랑 증조할머니 대화 전부요. 예린의 말에 상철은 가슴이 뛰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다. 정말이니? 네. 뭔가 이상해서 녹음해뒀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는 사진도 찍었어요. 예린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할아버지, 혹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안 좋은 일 하려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예린의 말에 상철은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예린아, 할아버지가 부산으로 갈게. 거기서 만나자. 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상철은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다.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다.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예린이 도와준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다. 이틀 후 상철은 부산에서 예린을 만났다. 카페에서 만난 예린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들어보세요. 예린이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제 집도 우리 이름으로 바꿨으니 안심이다. 장모의 목소리였다. 돈도 다 정리했으니 이제 이혼만 하면 끝이야. 미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상철이가 순순히 응할까? 응해야지. 증거도 다 없애버렸고 변호사도 우리 편이니까. 변호사도 우리 편? 당연하지. 돈 주고 산 거잖아. 녹음을 들으며 상철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변호사까지 매수했다는 뜻이었다. 더 있어요. 예린이 녹음을 계속 재생했다. 그런데 철수 씨는 정말 믿을만해? 당연하지. 쟤는 나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 내가 뭐라고 해도 다 들어줄 거야. 나이 들어서 사랑 타령하는 게 우습겠긴 하지만 그래도 이용 가치는 있네. 장모와 미자의 대화를 들으며 상철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미자에게 김철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이것도 보세요. 예린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김철수와 미자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장모와 미자가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다. 예린아,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더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린의 적극적인 지지에 상철은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상철은 부산의 한 로펌을 찾았다. 예린이 인터넷으로 찾아준 곳이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박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40대 중반의 김민석 변호사는 진지하고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상철은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내의 불륜, 재산 갈취, 그리고 변호사 매수까지. 김민석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재산 분할도 다시 요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요? 네.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사기와 모의에 의한 재산 이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김민석 변호사의 말에 상철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상대편 변호사가 매수되었다면 이 사건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떤 조치요? 고발을 하는 겁니다. 사기, 횡령,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까지. 김민석 변호사의 제안은 상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상철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예린이 가져다 준 증거와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철은 처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다.
챕터 7 숨겨진 진실 이중반전. 김민석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중 상철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린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일이니? 증조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장모가 예린에게 연락했다는 것이 의외였다. 보통은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시던? 할아버지한테 전해줄 말이 있다고. 그런데 할머니는 모르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네. 너무 이상해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상철은 고민했다. 장모를 만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상철과 예리는 장모의 집을 찾았다. 83세의 장모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다. 어서 와라, 예린아. 상철이도 왔구나. 장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장모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앉아라. 차부터 마시고. 장모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상철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김철수와 미자가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인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묘하게 다른 느낌이었다. 예린아, 너는 잠시 밖에서 놀고 있어라.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네, 증조할머니. 예린이 나간 후 상철과 장모는 마주 앉았다. 40년 넘게 사돈관계였지만 이렇게 둘만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상철아, 미안하다. 장모의 첫마디에 상철은 당황했다. 갑자기 무슨,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미자를 잘못 키웠어. 장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83세 노인의 눈물은 무겁고 진실했다. 장모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들어보겠니?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자가 원래 철수를 사랑했었어. 장모의 고백에 상철은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요? 젊었을 때 말이야. 너랑 결혼하기 전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가 20살 때 철수랑 사귀었어. 진짜 사랑했지. 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와 김철수가 젊은 시절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럼 왜 저와 결혼을? 내가 반대했어. 장모가 고개를 숙였다. 철수네 집안이 가난했거든. 그때는 목수였는데 별로 돈이 안 됐어. 반면 너는 버스 기사로 취직도 했고 집안도 괜찮았고 그래서 저를 억지로 결혼시켰어. 미자가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데도 상철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40년 결혼이 처음부터 강제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미자는 결혼식 날까지도 울었어. 나는 그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40년 동안 미자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장모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런데 3년 전에 철수 아내가 죽으니까 미자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동안 꽁꽁 숨겨뒀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야. 그래서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군요.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옛날 감정이 되살아났나 봐. 상철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왜 아내가 자신에게 그렇게 냉정했는지, 왜 김철수가 그렇게 당당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재산을 빼돌린 것도, 그것도 다 내 아이디어였어. 장모가 고백했다. 미자 혼자서는 그런 생각 못했을 거야. 내가 어차피 이혼할 거면 미리 정리해 놓자고 했지. 장모님, 너무 잔혹했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내 딸이 40년 동안 참고 산 게 더 잔혹했어. 장모의 말에 상철은 할 말을 잃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서. 그리고 미자가 너무 변했어. 변했다고요? 원래 미자는 착한 애였어. 남의 치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애였는데 요즘은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야. 장모가 한숨을 쉬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무서워. 그럼 지금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딸의 행복도 중요하고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자의 목소리였다. 상철과 장모는 깜짝 놀랐다. 상철이 신발이 왜 여기 있지? 현관에서 미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혹시 상철이 왔어요? 미자야, 들어와라. 장모가 차분하게 말했다. 미자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상철을 보고 굳어졌다. 왜 여기 있어요? 앉아라, 미자야. 우리 셋이 이야기할 게 있어. 장모의 진지한 표정을 본 미자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머니, 혹시 미자야, 상철이한테 다 말했어. 뭘 말했다고요? 너랑 철수 이야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런 걸 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너도 상철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 미자는 상철을 바라보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정말 다 들었어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아시겠네요. 왜 제가 이렇게 했는지. 미자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다. 40년 동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살았어요. 매일 웃는 척하고 행복한 척하면서. 미자 씨, 철수를 포기하고 당신과 결혼했을 때 제 인생도 끝난 거예요. 미자의 고백은 상철에게 큰 충격이었다. 40년 결혼이 그녀에게는 감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복수하면 안 됐어요. 미자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이 응했을까요? 상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그냥 이혼하자고 했다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쓴 거예요. 어차피 저는 나쁜 사람이 될 각오했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다. 미자야. 장모가 딸을 불렀다. 이제 그만해라. 어머니,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원래 너는 이런 애가 아니었어. 하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내가 잘못했어. 너를 이렇게 만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장모가 상철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상철아, 정말 미안하다. 집 문서도 돈도 다 돌려줄게. 장모님, 내 딸이 잘못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미자가 갑자기 일어났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미자야, 이제 그만해라. 상철이한테 너무 미안해. 싫어요. 이제 와서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미자가 소리치며 집을 나가버렸다. 상철과 장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만 볼 수 있었다. 상철아, 미자를 용서해줘라. 장모님, 그 애도 40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철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분노와 동정, 원망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다. 밖에서 예린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울면서 나가시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예린아, 할아버지랑 집에 가자.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철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40년 결혼의 진실, 아내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책임. 누구 한 사람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였다. 챕터 8 새로운 시작과 여운 마무리. 장모의 고백 이후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했다. 장모는 약속대로 집 문서와 예금을 모두 상철 명의로 되돌렸다.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되었다. 미자는 집을 나가 김철수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더 이상 재산 다툼이나 복잡한 법정 공방은 없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끝났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린이 물었다.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다. 상철은 혼자가 된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40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지니 집이 너무 조용했다. 서울로 올라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큰아버지네 근처에서 살면 좋을 텐데. 서울은 너무 복잡해. 여기가 편해. 상철은 산골 마을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럼 혼자 사실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67년 살면서 진짜 혼자만의 시간은 별로 없었거든. 예리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고맙다, 예린아.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이겨낼 수 있었어. 실제로 예린의 도움이 없었다면 상철은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손녀 덕분에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한 달 후 상철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김철수였다. 상철이 형. 오랜만에 본 김철수는 많이 초췌해 보였다. 얼굴도 여위고 옷차림도 말끔하지 않았다. 왜 왔어? 상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직 김철수를 용서할 마음은 없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어. 지금 와서? 미자가 떠났어. 상철은 놀랐다. 어디로? 서울로. 아들네 집으로 갔대. 김철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왜? 나랑 같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 죄책감 때문에. 상철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자가 김철수마저 떠났다는 것이 의외였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혼자 살아야지. 김철수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상철이 형, 정말 미안해. 40년 우정을 내가 망쳐버렸어. 형이 나를 용서 안 해도 돼.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김철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상철은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다. 며칠 후 상철은 장모를 찾아갔다. 83세의 장모는 혼자 지내고 있었다. 상철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장모님. 미자 소식 들었니? 네, 철수한테 들었어요. 그 애도 참 답답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장모가 한숨을 쉬었다. 장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상철아,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려고요. 재혼 생각은 없어?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67세면 아직 젊어. 요즘은 80까지도 사는데. 장모의 말에 상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상철은 뒷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아내도 친구도 모든 것이 변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예린이었다. 할아버지, 잘 주무세요. 다음 주에 놀러 갈게요. 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할아버지도 예린이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사랑보다 무서운 건 미움이고 미움보다 더 무서운 건 평생의 후회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지만 상철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산골 마을의 조용한 밤, 상철은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춰 살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자유로웠다.